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환경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감에서 뭐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나온 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뭐 기후, 환경 이런 쪽이요. 네.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21대 마지막 국회 국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 정책집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뭐 환경 기후 이쪽이 안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이슈도 있어서 또 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조명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잘 안 보였던 그런 이제 기후나 환경 이슈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후나 환경 이슈 자체가 안 보였어요. 네. 옛날에는 무슨 동물 갖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던 거에 그게 오히려 화제가 되곤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전기차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도로 보면은 네. 이제 작년에 기름값 뛰고 하면서 특히나 급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럼 진짜로 절대적으로 많냐라고 하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도 되게 미미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은 이미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전기차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등록 차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도 채 안 됩니다. 1점 몇 %. 아 그래요? 네,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난해 고유가 영향으로 빨리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2021년 9월이랑 올해 9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네.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그냥 5% 늘었고 예. 경유차는 3%가 줄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149%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20만 대에서 50만 대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특히 늘어났냐? 차종을 보면 뭐 승용차, 승합차 등등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늘어난 그 차종이 화물차. 화물차. 아, 네, 전기 요즘 화물차. 택배 차량이 전기 화물차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는 2년 동안 1.5배가 늘어났는데 전기 화물차는 2.5배 이렇게 늘어서요. 지금 현재 전체 화물차 중에서 3%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해요? 화물차가 아무래도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네. 이산화탄소도 그렇고요. 네. 뭐 질소화물도 많이 배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화물차가 나쁘다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중국산 문제가 좀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우선은 그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작더라도 1회 충전 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한 200km 정도라고 짧네요. 해요. 예.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 요즘 한 500km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한 대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승용차의 환경 편익이 더 큰데 너무 화물차에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질소산화물 이런 거를 이제 기존 경유차가 많이 배출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경유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경유차 말소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는 8.4%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투입한 세금 대비 네.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근데 지금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얼마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네. 한 500만 원 훌쩍 넘기지 않나요? 500만 헐쩍 넘죠. 네. 이게 뭐 이제 보조금이 뭐 되게 단일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네, 들면은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차량 가격 그다음에 뭐 주행 거리 등등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지원 금액을 말씀드려 보면 네. 승용차는 680만 원이고요. 화물차는 1,200만 원이 지원이 화물차가 됩니다. 훨씬 많네요. 네. 국비가 일단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보조금도 있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화물차면 되게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차량 가격으로 따지면 승용차나 화물차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물차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더 많은 보조금을 붙은 건데 뭐 이런 취지 자체야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산입니다.
이제 중국이 보면은 뭐 전기차 자기네 시장도 워낙 크지만 예. 또 비아디라든가 둥펑 이런 제조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자국 내 이제 막 그 보조금을 엄청 주면서 전기차 시장을 많이 키웠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사들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높은 판매 가격으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차를 출시를 한 다음에 예. 보조금을 할인해서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잠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요. 작년 중국 전기 화물차 비중이 4.6%였는데 네. 올해는 6.2%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차량에 흘러간 보조금이 올해 558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미국 IRA 입법 보면서 네. 자기네 나라 자국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혜택 주고 우리는 네.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뭐 네. 프랑스도 비슷한 이제 보조금 제도 운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 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요새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국제사회가. 네. 미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한테 이제 보조금 주기로 한 것처럼 프랑스도 얼마 전에 프랑스판 IRA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더니 거의 막 3분의 1 정도가 중국산으로 가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뭐 대놓고 중국산한테는 안 줄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차별이다. 뭐 이렇게 네. 외교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럽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탄소 배출량 이런 걸 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탄소 배출량 적어야지 보조금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생산할 때 배출량뿐만이 아니라 차량 조립 현장에서 프랑스의 유통 지점까지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사도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중국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라던가 뭐 에너지 밀도 이런 걸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산 차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부는 일단 이번 이제 답변하기로는 뭐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이 지금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네. 그 상대적으로 비싸가지고 좀 불이익 보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외국사를 좀 참고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좀 전기차 얘기는 했고요. 좀 네. 다른 이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예, 싶은데요. 유류세. 네, 유류세. 유류세가 지금 이제 2021년 11월부터 계속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인하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인하를 했다가 이제 올해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하폭을 25%로 좁혔고, 일주일 전에 기재부에서 이제 연말까지 계속 요거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혜택은 대형차 많이 타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이게 뭐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기재위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에 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장혜영 의원 지적인데요. 이제 유류세가 그동안 인하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졌을 때 그 유류세 감면된 금액이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네. 근데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그 인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따져봤더니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그 유류세 인하폭이 한 224.5원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건 138.4원이더라. 그리고 경유도 마찬가지로 185.2원 인하됐어야 되는데 102원만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많이 걷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만약에 원래 유류세가 1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인하 조치에 따라서 70원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럼 나 이제 30원 싸게 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뭐 10원 정도만 싸졌다라는 건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제 물론 이제 유류세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되는 것 자체는 이걸 뭐 누가 조작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기름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름 살 때 유류세만 내는 게 아니라 정유사가 이제 정해놓은 공급가에다가 유류세가 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류세 인하 전후로 그 공급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그 유류세가 할인된 만큼 소비자가 그냥 그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유류세가 30원 내려갔는데 만약에 정유사가 공급가를 10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30 빼기 10 해서
20원만 인하되는 효과를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기간 유류세가 인하된 이후에 정유사의 마진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수는 세수대로 줄고 소비자는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익을 챙긴 거는 정유사만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류세를 인하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재원으로 기후 대응에 쓰거나 뭐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하는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언급이 무슨 말씀인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국제유가 올랐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서 네. 내려갔다는 소리 나오는데 한참 안 내려가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을 보는 거냐. 네.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근데 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네. 어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따질 때는 네. 이 인하 조치가 맞는 거냐 이런 반론도 적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제기구에서도 유류세보다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조치로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을 뭐 좀 싸게 한다거나 무료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겠냐. 지하철 요금 좀 올리지 말고 그쵸. 유류세 인하 폭은 좀 줄이더라도 네. 지하철 요금은 오히려 저렴하게 두면 지하철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네. 차량 이용하지 않고 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네.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다른 현안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기후 대응 기금 문제도 있었는데요. 네. 기후 대응 기금이 줄었다라는 건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중에서 R&D 예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30.5%나 맞아요. 줄었다라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줄어든 것 중에 탄소 포집 R&D 예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탄소 포집이 뭐냐면 그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확정을 하면서 네.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탄소 포집을 많이 해서 배출한 걸 다시 이렇게 땅에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포집량을 늘려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을 어떻게 줄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네. 바닷속에다가 이렇게 지층 아래에다가 그쵸. 막 넣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늘려서 잡아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도 그렇고 뭐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2030년까지 막 되게 실용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해서 막 비난이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지적을 의식을 했더라면 연구개발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상용화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이제 32% 줄였다라는 거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제 선거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현수막 요새 정치 현수막 너무 많잖아요. 네. 예, 이걸 보면 이제 폐 현수막 그 재활용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나머지는 소각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난립을 막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는데 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 전에라도 뭐 그 현수막을 만든 사람들한테 재활용 의무를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별로 발생량과 재활용률을 집계해서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서로 비난하는 현수막 안 걸기로 신사협정 맺었잖아요. 네. 좀 현수막이 줄어들까요? 쭉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